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일 아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에도 이영풍TV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온전한 나라,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애국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일 특별 대담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의 특별 대담을 편성해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5선 의원입니다. 법사위에서 지금 활약 중인데요. 원내대표 시절 아주 선명한 투쟁을 이끌어낸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정치인으로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고 법사위, 본인의 전공이죠. 법사위에서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2026년 어떤 대망의 꿈을 꾸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특별 대담은 심규진 교수가 나경원 의원과 함께 정말 어떻게 보면 언니와 여동생처럼 오손도손 정말 화기애애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 편성된 2026년 1월 1일 특별 대담 첫 손님으로 나경원 의원, 심규진 교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저 구형받았다고 정청래 대표가 그만두라 그러는데요. 그 논리라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왜? 대통령은 분명히 대법원에서 피선고권이 획파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그 논리라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가 대통령 되니까 이번에 가니까 그런 정성호 장관 성폭력 문제도 검찰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해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일본을 위한 때문에 이번 나경에다가 특검과 수시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얘기가 엉망인 겁니다. 박지원 의원도 사과하세요. 박지원 의원 사과하세요. 어디나 저 책임감 피해시고 거기만 하시고 뭐 빼고 이거 바랍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십니까? 뭐가 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싸우실 거예요? 질의하실 거예요? 할 일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나경원 의원님, 국회법을 지키세요. 국회법 지키고 있습니다. 의제와 관련된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의장의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의장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장의 질서 유지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에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마음대로 개정할 권한은 의장에게 없습니다. Gonna learn the consequence of being incompetent. Mental health is confidence, dreams and some honestness. I'm not here to save the day, that's for you to take away. 안녕하세요. 이영풍TV 그리고 여러 자유우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심규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자유우파를 대표하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진영을 아주 강하게 굳건하게 지켜오신 나경원 의원님과의 특별 대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스튜디오에 나경원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병원연 적토마의 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그래서 붉은색을 입고 나왔는데요. 이 적토마의 해에 우리 붉은 기운으로 정말 새롭게 힘차게 함께 뛰어서 우리 그 대한민국의 내일을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 의원님 뵈면은 좀 저랑 연배가 많이 차이가 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정치계의 김태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을. 굉장히 소녀 하시고 상당히 그 좌파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당하셨는데도 항상 이렇게 밝은 기운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진영한테 많은 위로의 그런
에너지가 돼주시는 것 같은데 벌써 정치 입문하신 지 24년 차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는 제가 그때 어렸을 때인데 그 이회창 총재의 어떤 대변인처럼 해서 매번 이 투샷에 잡히시고 사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 요즘 얘기하는 비주얼 정치, 이미지 정치의 그 선두주자셨던 것 같거든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네. 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회창 총재의 그런 어떻게 보면 젊지 않은 이미지를 그쵸, 좀 노예하신 보완해달라 이미지. 그런 거였죠. 그래서 사실 그때 힘들었습니다. 뭐 예. 판사를 하다가 딱 정치권에 왔는데 정말 예. 어떻게 보면 어떤 날은 무력감도 있고 예. 또 내 목소리를 내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가 사실 처음 정치 왔을 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유세장을 가면 키도 크고 체격도 좋은 정치인들이 막 밀어내는 거예요. 본인들이 옆에 얼굴이 잡히고 싶어서. 근데 그러면 막 밀리다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꼭 뭐 얼굴이 안 잡혀도 된다 생각하고 뒤에 빠져 있으면 그 다음날 왜 옆에들 쓰질 않고 젊은 정치인들이 다 뒤로 빠져 있느냐 막 그래갖고 또 옆에 막 쓰라고 막 뒤에서 또 떠밀어요. 그러다가 어떤 날은 또 왜 그들만 자꾸 나오냐고 또 당내에서 그런다고 또 뒤로 빠지래요. 그래서 참 그게 이제 선거라서 그렇지만 지금도 또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 그런 어떻게 보면 젊은 이미지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청년 정치를 그렇게 소모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요새 청년 정치보다는 좀 그렇게 빠르지 않게 정치권에 2002년에 왔지만 그렇게 젊은 정치가 소모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때 경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좀 그때 보면은 이게 그 청년 정치인으로 이제 들어오셨지만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네. 막 그 나경원 의원님 막 시기 질투하고 자리 다툼했던 그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지금도 20몇 년 지난 지금도 이렇게 인상에 남는 거는 저렇게 어디서 되게 꽃같이 되게 예쁜 또 미모에 또 화려한 스펙에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그게 아직도 저는 되게 크게 강하게 남아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 나경원의 큰 자산도 이루었지만 뭐 부채라고 할까요? 너무 많은 그 당시부터 주목을 받다 보니까 뭐 시기 질투도 많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로 마타도도 당하시고 막 그때는 또 준비되지 않은 정치 신인이었기 때문에 좀 뭐 본인이 되게 당황스러웠던 에피소드랄까 혹은 또 지금하고는 다르게 그때는 좀 뭘 잘 모르고 그래서 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막 이용당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그때는 뭘 몰라가지고 그랬지 이런 헤맸지 이런 것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뭐 지금의 나경원이 봤을 때 그 당시에 아주 풋풋했던 나경원을 보면 참 잘 몰랐던 것이 잘 못 때문에 많았죠. 잘 몰랐던 때이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준비되거나 성숙되기 전에 이미 인지도라든지 그쵸.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공격을 계속 많이 받았고 그 공격의 때가 아직도 남아있는 대표적인 것이 이 친일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건 이제 친일 프레임은 뭐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들이 늘 우파 세력들한테 씌우는 프레임인데 그거의 대표자가 나경원이 되었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초선 당선되고 얼마 있다가 있었던 자위대 창설 행사 참석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뭐 일본 대사관에서 초청장이 왔다는데 우리가 그 국회의원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이지만 이 총선이 끝나면 이미 임기가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초청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우편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이 처음 돼서 등원을 하고 나서는 그 쌓여 있는 우편물을 보면서 어떻게 처음 이 정리할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 그때 보좌관도 그때 처음 보좌관 하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로서는 일본 대사관 초청 행사인데 이걸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막 이러다가 갔다가 문 앞에 들어갔다가 이거 아닌가 배 하고 다시 나온 그런 기억인데요. 그것으로 지금도 자위대 창설 행사 참석 정치인으로
민주당이 툭하면 친일파 그럴 때는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역공하시고 그쪽 프레임을 딱 이렇게 차단을 하시고 역공하고 그런 그런 걸 정치 충분히 스킬이 했어야 없었던. 되는데 예. 뭐 그냥 급급했죠. 어떻게 이게 뭐 그건 사실이 아닌데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뭐 요새는 21세기 친일파도 했다가 뭐 그 관련된 또 그것과 관련된 네거티브도 한 너무 챕터 많았죠. 쓸 수 예. 있고요. 저는 뭐 아마 그 말도 안 되는 게 우파 많았죠. 정치인 중에서 가장 많은 네거티브를 김어준한테도 너무 많이 당하셨잖아요. 뭐 1억 다른- 피부까지 뭐니 네, 해서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뭐 근데 이제 무수합니다. 무수해. 저는 그 그런 속에 게 이제 그 일반 대중들한테 잘 먹히는 이유가 너무 의원님의 그 어린 시절부터 뭐 학창 그 시절부터 보면은 짠내 없는 서사 그리고 왜 우리가 뭐 광고에서 보는 정말 이렇게 푸른 잔디 깔린 2층 집에 되게 부유한 환경에서 되게 좋은 교육을 받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는 약간 좀 드라마적인 그런 부분이 나 의원님한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시기 질투감이나 이렇게 상실감, 소외감을 좀 건드리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그렇게 살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나경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게 상당히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린 시절에 그 보면은 굉장히 모범생이셨던 것 같고, 또 여동생이 3분이나 계세요. 네, 다 또 네. 예술 분야나 막 이런 쪽에 종사하시고 그래서 보면은 뭐 집안에 어떤 다른 정치인들처럼 구설도 없고 뭐 불화도 없고 그래서 되게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 주인공 같은 모범적인 인물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삶을 지탱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이런 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나경원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그냥 모범생이었어요. 그냥 모범생 정말 김태희적이다. 모범생이요. 네. 그냥 뭐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책임감 네. 있고 뭐 그냥 예전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반장하고 회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예. 거 하고 그랬던 학생이었고요. 근데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네. 너는 참 공부는 잘하고 똑똑한데 어리버리해. 어리버리하고 허당.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제 신조가 작은 이익에는 연연하지 말자. 그러나 중요한 건 양보하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소하게 오늘 우리 떡볶이 먹을까 김밥 먹을까 하면 그냥 웬만하면 친구 의견을 존중했던 그러다 보니까 네 건 잘 못 챙기는 거 아니야. 그런 어리버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꼭 해야 되는 뭐 학급의 중요한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양보 안 하는데요. 그래서 어리버리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정치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비슷하게 남아있는 건 아닌가. 약간 그런 것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내 어떤 이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냥 늘 손해 나더라도 야 우리 진영에 이렇게 피해가 되면 내가 나서서 그래도 싸워야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꼭 보면 힘들 때 힘들 때 보면 저만 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요새도 많은 분들이 나경원만 싸우는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제가 이게 뭐 특별히 내가 뭐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정치적 계산보다는 제가 이 재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소고기 촛불 시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민주당 좌파들이 유모차까지 가지고 오면서 뭐 뇌 구멍 숭숭 뭐 그 아시죠? 네.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그런 뇌에 아주 구멍 악성 난다는. 루머를 막 터뜨렸죠. 그랬을 때 우리 당 그 많은 언론사에서 토론을 나와달라고 섭외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래 나가서 한 명의 국민이라도 이것이 가짜 뉴스라는 걸 밝혀야 돼. 그리고 나간다 그랬더니 우리 보좌진들이 다 뜯어 말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의원도 안 나갑니다. 이거 지금 이미 막 그 촛불 시위 쓰나미가 오고 있기 때문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손해 납니다.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우리의 이야기를 한 명이라도 더 국민들을 설득해야 돼. 그러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TV 토론 나가서 이건 정말 가짜 뉴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래요.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이거 해야지. 근데 그 정치를 좀 영리하게 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차피 안 되는 판인데 요새 같은 때 그냥 좀 뒤에 좀 빠지고 있다가 나중에 조금 나아지면 그때 움직이자 이런 분들이 맞아요. 있는데요.
전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것 그래서- 때문에 좀 많이 오해를 사시는 게 프로 출마러라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해서 출마를 계속 하시는데 또 낙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예. 정치인은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프로 출마로는 아마 안철수 의원이 저보다 더 한 것 같아요. 거긴 당까지 옮겨가면서. 근데 저는 뭐 당을 바꾸거나 저는 사실은 이게 내 신념을 함부로 바꾸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장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될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난 적이 없던 정치인이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예컨대 민주당 이현주 의원을 보면 아니 민주당에서 엄청 그 당시에 앞장서서 그때 우리가 한나라당이었나요? 뭐 그렇게 욕을 하다가 우리 당에 와서는 보수의 여전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다시 민주당을 가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 최근에 또 이해운 장관하고 좀 비슷한 연배시잖아요. 뭐 더 안타까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급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길을 걸어왔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만약에 신념이 바뀌었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보수와 진보의 신념이라는 건 그렇게 넘나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우파와 좌파는 일반적인 보수와 진보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넘나들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길을 걸어왔고 저는 제가 할 만한 도전을 했었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뭐 근데 옛날부터 출마해갖고 사실은 여러 가지 진짜 억울하게 아니 제가 보니까 저는 사실은 옛날에 오세훈 시장 그때부터 이제 제가 뭐 저 다음 미디어다음 기자여가지고 그때부터 정치를 봐왔는데 솔직히 그 프로 출마로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의원님이 희생한 부분이 되게 많으시더라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세훈 처음에 그 서울시 재보궐 선거 나갔을 때도 그 오 시장이 그때 자기 직을 걸고 그 무상급식 그거를 하는 바람에 아무도 이렇게 패전 처리 같이 그렇게 좀 의원님이 독박을 쓰신 케이스인데 그때 저는 출마하지 네. 않는다고 했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홍준표 당대표 그렇죠. 시절이었는데 꼭 출마해달라고. 그러니까, 예. 왜냐면 2011년 10월이었고요. 그 선거가 네, 네, 10월 26일이었고, 그리고 2012년 4월에 총선, 2012년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홍준표 대표가 저를 설득하면서 권유하고, 권유가 아니라 완전 강권이죠. 강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당에 모 국회의원이 출마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으로는 선거가 도저히 안 된다. 인지도도 안 되고 안 된다. 근데 이 선거를 우리가 너무 대패하면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다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안철수 씨가 박원순을 그쵸. 내 손을 들어줘서 5% 하던 박원순이 45%가 됐고 우리 당에 누가 나가도 20% 이상 지는 맞아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나간다 아무도 안 그러죠. 나설 때. 그리고 특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당 이 시장이 나 안 할래 하고 간 그 자리를 우리 당을 또 뽑는다는 거는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패배가 예측되는 선거였지만 당을 위해서 좀 나가달라. 너무 대패하면 그렇지 않냐.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배지를 떼고 나가야 되는 선거였고요. 그러나 이번에 내가 이 선거에서 이렇게 기여를 하고 곧 내년 총선이 있으니 총선에서 공천을 주겠지. 그리고 이 정도로 해서 당이 정말 많이 망가지는 걸 막아보겠다고 하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나가는 순간 최고위원회의에서 저 선거는 지는 선거니까 자기들끼리 하다가 지는 걸로 만들어야 된다. 절대 우리 중앙당에서는 논평 하나 내지 말라. 그래서 1억 피부과 나오는데 논평 하나 안 나왔던 거 압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네. 제가요 정치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은 걸 생각하면 누구하고도 정치할 사람이 없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다 지금 보면은 뭐 그때 재보궐도 그렇고 나중에 또 재보궐 불려 나가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보면 또 뭐 그때 분당이 됐을 때 탄핵 이후 분당됐을 때 또 어떤 뭐 인사가 뭐 나경원 의원은 뭐 무슨 자리를 탐한다 이런 식으로 마타도를 하는 게 다 보면은 당이 어려울 때 자기들이 나 의원님을 소환해 놓고 불러놓고 나 의원님이 자기 욕심 때문에 권력을 추구한다 이런 식의 그 서사 프레임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꼭 그렇게 만들죠. 네, 꼭 그런 꼭 식이었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만들죠. 나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본인이 어려워도 이렇게 패전 처리처럼 이게 희생해서 나가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이게 패전 처리 투수한테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약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또 씌우다 보니까 뭐 친나경원계라던가 아니면 이제 친나경원 스피커들이 이렇게 생성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드디어 뭐 이 오세훈 시장하고의 그런 악연들이 또 있는데 2011년도부터 계속 그 나경원의 정치 여정에 오세훈이 시장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번에 그 지금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특검에서 이제 기소가 된 상황이라서 사실 우리 진영에도 굉장히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최근 여조 보면은 굉장히 그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이 과거보다 약화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 2020년도인가요? 21년입니다. 2021년도에 그때 경선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그 전에 전당대회부터 그 이준석하고 붙었던 전당대회부터 전당대회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이고요. 2021년 2월이 저희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게 먼저였죠. 경선이고요. 그리고 뭐 전당대회가 5월인가 6월인가 뭐 그랬던 그래서 것 그 같습니다. 명태균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진영을 그렇게 휩쓸고 있는데 의원님이 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뭐 큰 누나 이미지가 있으신 게 그런 그 정치꾼들이나 여의도 정치하고는 되게 아직도 때가 안 묻으신 순수함이 있어서 지금의 그런 깨끗하고 항상 그 긍정적이고 밝은 강건한 이미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사실 또 항상 지지층에서는 절대적인 그런 신임을 받고 계시는 나 의원님인데 항상 선거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있고 또 김종인 같은 외부 인사가 와가지고 뭐 비대위원장하고 뭐 공천을 주도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지지층들이 굉장히 좀 화가 나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준석 전당대회 때부터 당대표 그거부터 재보궐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 좀 경선에서 의원님이 느끼셨던 문제점 좀 얘기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나간 일을 제가 굳이 말을 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그때 우리 룰이 굉장히 재밌는 룰이었어요. 그 룰 얘기를 해야 돼요, 의원님. 이제 지금 당심 70%. 그때 아니 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그 1차 경선은 당원 20% 여론조사 80%였나 뭐 그랬었는데요. 네네네. 2차 경선은 여론조사 100%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론조사 100%에 그런 거죠.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하죠. 민주당 지지자를 제외하는 거를 빼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도 다 답하게 그게 하겠다. 김종인 지도부 비대위에서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가 다 답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질문을 무한 반복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싫다 하는 사람도 그래도 한 명만 골라보세요. 그래도 한 명만 골라보세요. 이 재질문을 한 번 더 하는 것 자체가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건데요. 이걸 무한 반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민주당 지지자를 과표집하는 여론조사를 설계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너무 재밌는 게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국민의힘 여론조사입니다 하면 그때 미래통합당이었나요?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화 끊는다고 그걸 중간에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재미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원래 또 제가 그때 과정도 잘 아는데 또 제가 그때 여의도 연구원에 이제 인발부했었기 때문에 너무 그 진행되는 상황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원래 그 자리도 사실은 우리가 좀 힘들다, 서울시장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그 재보궐 사유 때문에 뭐 성추행 이런 것 때문에 해볼만 하다는 얘기가 들었지만 안철수 씨가 먼저 외곽에서 치고 나오면서 약간 서울시장 재보궐 열기가 달아올랐고 또 의원님은 항상 어려울 때, 당이 어려울 때 또 내가
나경원이 지켜야지 이런 마음인데 또 사람들은 또 뭐 서울시장 나오고 싶어서 저런다 이러던 와중에 갑자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취재하기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래 오세훈 시장은 뭐 자기는 대권 나간다 해서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하고 있었는데 뭐 본인 트라우마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세훈을 내세웠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경선에서 여기서 또 경선을 이기게 만든 후에 또 안철수 씨가 굉장히 안철수 의원이 그 당시도 지지율이 높았던 상황에서 또 한 번 역전을 시켜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다시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때도 약간 좀 눈여겨봤던 점이 있어요. 그때 두 분이서 경선할 때였는데 사실 제가 딱 이렇게 보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경원 의원님을 견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님은 당의 세력이 그러니까 지지층의 그런 세력이랄까 그런 지지세가 있는데 오세훈 시장만 해도 그때 오히려 또 광진에서 막 떨어지고 뭐 하면서 좀 이렇게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제 김종인 시장이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후견을 하는 게 오세훈이고 나경원을 견제한다는 게 세간에 퍼져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 경선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OX 퀴즈 때 제가 그걸 되게 눈여겨봤어요.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김종인 비대위 물러나야 된다, 뭐 아니면 계속 가야 된다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 의원님이 계속 가야 된다, 오세훈은 김종인은 가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의원님은 항상 이렇게 끝에까지 어떤 가면은 정적들까지도 내가 다 품어야 된다라던가 항상 마지막 순간에는 당의 분란이 없어야 되고 약간 마더 테레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근데 이제 정치는 약간 정적하고 하는 전선을 긋는 거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건데 약간 거기서 사람들이 나경원이 되게 약자고 우리가 지켜줘야지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다 품으시는 모습을 많이 보이시니까 그게 오히려 지지층들한테는 결집이 약화되고 나 의원님은 너무 모두한테 뭐 everyone's darling 그 스트래티지 아니야? 이렇게 좀 박힌 것 같아요. 그때 왜 OX 때 그렇게 하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억도 안 나는데요. 기억 안 나시죠? 저는 나요. 그런 거를 항상 봤어요. 의원님이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다르더라도 제가 약간 좀 통합론자 같은 그런 게 있는데 마지막에.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가요 은근히 내 편 잘 챙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은근히 챙기시는데 이게 겉으로 대놓고- 드러나는 이미지는 항상 편이 없다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얘기를 들으면 저도 이제 나 의원님이랑 사실은 제가 책을 쓰고 하면서 제일 먼저 밥 사주시고 제일 먼저 이렇게 소통하고 그런 의원님이 나경원 의원님이시거든요. 근데 겉으로 이미지는 이제 제가 다른 정치인이나 더 친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안 보이게 항상 다 챙기시고, 제가 이제 김민수 최고나 뭐 손수조 뭐 그런 분들도 그렇고, 뭐 장혜찬 최고도 그렇고 이제 뭐 방송하고 오다 가다 많이 보고 얘기를 하면 다 나 의원님이 가장 챙겨주시고. 가장 소통도 많이 하시고 열려 있는 분인데 다들 이렇게 이미지로는 이분은 항상 혼자 독야청정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엔 또 싸우다가 안 싸우는 것처럼 다 품자 그러고 그렇게 좀 이미지와 실체가 좀 많이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약간 선거공학 전문가. 소문 많이 내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미지 전략이라던가 메시지 전략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정치 공학을 가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의원님은 인터뷰가 어떠세요? 아니라 오늘 저한테 전략. 해주시네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치라는 것은 세를 가지고 그 세가 좋은 방향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세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분명히 해라 하는 부분 제가 그러는 거예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이 비판을 끝까지 하는데 우리 그죠. 당내 싸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거 어렸을 좀- 때부터 반장만 하고 그걸 좀 그러셔서 그런 거 바꿔야 아닐까요? 되겠다, 이런 생각. 리더만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애국심이 투철하셔가지고 그건 맞습니다. 네, 욕심이 그건 맞는 것 투철합니다.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예전에 이제 우리 뭐 탤런트 그 김태희 씨랑 많이 비교가 되니까 무슨 탤런트 근데- 김태희 씨야. 김태희 씨 같이 그렇게 이제 우리 저 의원님도 이렇게 막 소위 말하면 일반인들한테는 좀 이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흠결도 없고 되게 엘리트적인 코스만 밟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항상 보상이 주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가 예. 당장 몰라도 누가 알아주겠지. 이렇게 했는데 정치가 내가 그게 쇼잉 안 아니더라고요. 해도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손해 볼 때도 있는데요. 약간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이제 김태희 씨 같은 경우도 뭐 연기를 왜 저분은
공부는 잘하는데 연기는 못한다 이런 이제 지적을 받으면 어떤 연기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김태희 씨 뭐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서럽고 억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아니 딱히 서럽고 억울했던 적이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의원님은 그 정치 입문하시기 전에는 그러셨을 것 같거든요. 딱히 뭐 내가 막 서럽고 억울하고 외로운 적 없었을 것 같은데 정치 입문 후에 나경원은 혼자서 감내해야 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또 약자라고 할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청년이나 대중과의 그 공감 능력이 많이 생성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정치 입문하기 전에 그런 게 좀 없었죠. 없었지만 네. 저는 사실은 우리 아이를 낳으면서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이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네. 뭐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고난의 장애 아이를 둔 엄마는 늘 어디 가서가 약자의 모습이 되었고 그 아이가 그래도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좀 케어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던 그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아이에 대한 모욕 그런 모욕이 저한테는 아 정말 이 세상에 이 어쩔 수 없이 낙오된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 정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는 좌파로서는 안 된다. 좌파 이념으로는. 그래서 우파의 이념, 우파 정치인이 되고자 결심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뭐 이제 그거 하고 정치 와서 억울한 거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그렇죠. 사실은 뭐 억울한 거 따지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저는 그런 모든 것이 저를 단단하게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제가 또 좌파 쪽 정치를 보고 우파 쪽 정치를 보면은 우파 정치인분들은 굉장히 좀 가족적으로나 뭐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사생활적으로 되게 신실하시고 자기 관리가 되게 철저한 모범생들이 많으신데 특히 우리 나 의원님도 대표적으로 되게 화목한 가정 이렇게 고난이나 이런 것도 긍정의 힘으로 해소할 수 있는 거는 가족끼리 단단한 유대 그런 게 많이 보이시고 저번에 SNL 나오셨을 때도 왜 뭐래더라 뭐 조국하고 뭐 한동훈 뭐 외모 얘기하니까 의원님이 아 우리 남편이 더 킹카여서 나는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저는 제가 또 주변에 많이 들었어요. 저기 사부님께서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아이고 뭐 너무너무 예.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딨어요. 너무 이제 좋은 남편과 가정을 두셨다는 얘기는 주변에서도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그 대학교 2학년 때 또 만나서 5년간 연애하시고 또 같이 사법시험 내시고 그것도 굉장히 막 모범생 가족인데 되게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분은 뭔가 계획하시면 다 그렇게 가고 가족끼리 되게 끈끈하시구나. 근데 좀 남편분하고 처음 만났을 때 사실은 되게 모범생이니까 인기는 되게 남학생들한테 많아도 되게 막 얼음공주 막 이런 게 연상되거든요. 어떠셨어요? 너무 옛날 얘기를 그렇게 그래. 너무 지금도 소녀 같으셔가지고.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는 그 같은 동네의 고등학교 그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아셨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동네 그 친구. 학력고사 끝나고 나니까 이제 네. 다 그 같은 동네니까요. 이제 우리 근데 유명하셨을 것 같은데 나 의원님은 동네에서도.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학교 공부만 해갖고. 근데 네. 그때 이제 우리 학교에 어떤 친구들이 와갖고 어느 고등학교에 그 누구누구가 서울법대 간다 그러니까 너 가서 한번 봐봐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름을 들었었고 그래서 저기 그때 처음 이제 학교 가서 제가 쟤구나 그런 걸 알았죠. 네네. 그러니까 저기 남편분께서도 아셨겠네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웃이었으니까 알았을 수도 있고 같은 동네고 같이 서울법대 갔고. 저희 왜냐하면 그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타는 친구 중에서 하나였어요. 되게 이것도 무슨 영화 같은 스토리. 우리 바로 길 건너편에 살았던 거죠. 어머나. 대각선 길 건너. 근데 뭐 어떻게 누가 먼저 그러면 먼저 접근해서 먼저. 근데 우리 남편 딱 처음 보는 순간 어머 정말 우리 법대인데 어머 너무 괜찮구나.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을 입학하자마자. 입학하기 속으로. 전에 입학하기 들어 전에. 갔을 때 이미. 그랬는데 네. 그러고는 뭐
저기 각자의 연애를 했었죠. 저도 옛날에 딴 사람하고 연애한. 아, 그러니까 대학교 그 1학년 진짜 때 오래된 얘기. 어머, 진짜 재밌다. 야, 이 영화 같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이제 들어가기 그래서 막 전에 고민 상담도 해줬어요. 친구로 여자친구. 막 있다가 어머 진짜요? 와, 이거 영화 스토리인데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스터디 팀이 있었어요. 스터디. 아, 이거 되게 또 웃긴 게 바로 뭐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그 스크루블 코미디처럼 서로 막 밀당 썸 이런 게 있었네요. 이렇게 친구인데 이렇게 발전한. 예, 우리는 친구야 뭐 이러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내일 모레 저 며느리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 너무 재밌는데. 며느리 보고 사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위 요새 젊은이들이 요새 말하는 우리 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너 나중에 애기 나면 엄마가 키워줄 테니까 꼭 애기 많이 낳아. 내가 막 그래요. 엄마가 나중에 정치 은퇴하면 어머나. 꼭 애기 키워줄게. 네. 제가 너무 후회되는 게 우리 둘째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치를 해갖고 이 아이랑의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못 키워줬는데 우리 아들의 아이는 내가 키워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한테 못 맡긴다고. 아니 근데 엄마의 이 교육관하고 자기하고 달라서 안 된다고. 의원님은 보면 되게 주변 사람들에 되게 따뜻하게 잘하시고 너무 책임감이 강하셔서 한번 그 아드님한테 뱉은 말은 그냥 딱 100% 완수하실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더 알려고 하지 말라 이거 보니까 또 의원님이 먼저 프로포즈 하신 거 아닌가 짐작만 하겠습니다. 네. 불리한 주제. 네, 불리한 주제. 그리고 그 의원님 보시면은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약간 그 사람들이 요새 봤을 때 그 의원님이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뭔가 데뷔하셨을 때는 87 체제의 우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김영삼 정권 이후에 뭐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실용 보수 그래가지고 MB 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회창 총재 뭐 MB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게 지금은 다시 한번 또 시대 정신으로 소환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서울시도 지금 너무 이제 민주당 좌파들이 나라 곳간을 축내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폄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제대로 일하는 만큼 땀 흘리는 만큼 공정한 그런 기회 창출과 그리고 공정한 이 결과의 어떤 배분 그런 성과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걸 원하는 게 이제 젊은 청년들의 정치거든요. 근데 동작갑에서 그렇게 어려운 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죄송해요. 동작을인데 그 어려운 험지에서 계속 생존하신 게 이런 청년들의 니즈와 부합하는 정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나경원이 굉장히 지금도 유효하고 항상 그런 우파가 지향하는 그런 어떤 노력에 대한 보상 그리고 우리가 실력주의를 이제 증진시키고 고치하면서 전반적인 파이를 늘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정치 이제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은데 의원님께서 이 청년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뭐 사실은 동작은 쉬운 지역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시다시피 뭐 윤 정부 들어서 이런저런 뭐 저로서는 고난의 길을 걸었고 뭐 연판장 사건도 있고 뭐 그래서 네. 이 지역에 완전 천착하자 해서 2023년 1년은 지역에서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저희 지역은 대학교가 3개나 있는 그렇죠. 학교예요. 예.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책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이념 우리가 늘 뭐 선거 때만 되면 중도 하는데 저는 중도라는 이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념은 우파 좌파의 이념이 있고 중도는 한마디로 특별히 어떤 쪽으로 결정하지 않은 집단입니다. 결정하지 않은 층이고 그들한테 다가가는 건 그들에게 손에 잡히는 정책을 줘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방법으로 우파의 방법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청년 정책이나 청년 공약도 내세웠고 제가 동작에서 선거를 할 때는요. 사실은 교육 이야기만 했습니다. 교육.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도층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정책이다. 그래서 교육과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회를 이야기하는 정책을 얘기했고 그러한 부분이 먹혔기 때문에 제가 승리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동작에서 이제 저는 참 승리하기가 힘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나경원이 아니었으면 거기 어떻게 이기냐. 그리고 또 뭐 향후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정적이지만 뭐 의원님이 뭐 어떤 지방선거 나가신 거나 하는 거를 가정했을 때 뭐 그 지역에 누가 나가려고 하겠냐. 그렇게 홈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순적으로 여러 뭐 레거시나 이런 여러 스피커들이 말하는 거는 근데 나경원 의원이 서울에서 뭐 중도 학창성이 있겠어? 뭐 이런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모순된 얘기예요. 사실 그렇게 나 의원님이 여러 가지 총알을 맞아가고 뭐 레거시 미디에서 막 그렇게 구구몰이 함에도 불구하고 동작에서 이긴다라는 거는 나경원이 가지고 있는 세련된 그런 우파 그 엘리트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고 굉장히 그 민생에 되게 민감한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거. 특히나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비교해서 오세훈 시장이 되게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거에도 불리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은 중도 학상성이 있는 사람이고 나 의원님은 당원들하고 밀착돼 있기 때문에 뭐 극단적인 뭐 성향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되게 억울하실 것 같은데 저는 동작을 당원 얘기를 하면서 자꾸 극단적인 층이다. 당원을 말이 안 밀심하고 되죠. 예. 어긋난다. 나는 정말 이거는 우리 당을 폄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지금 당원이 100만이나 됩니다. 그렇죠. 저는 당심이 민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다. 결국 당원까지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애국심이 있고 그만큼 나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선택이 과연 이 한마디로 더 전략적일까를 우리보다 더 객관적이고 전략적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당원을 폄훼하는 것처럼 이런 바보스러운 일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7대3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당을 위해서 기여한 분들의 생각들을 존중하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의 후보를 뽑는데. 근데 뭐 민심 운운하면서 50%씩 여론조사를 넣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권이 매우 조직화되어 있고 역선택을 하기 굉장히 쉬운 구조가 되어 있다. 한마디로 김어준 방송에서 아침에 오늘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 후보 여론조사하는 날이다 하면 그들은요 알아서 조직화된 개딸들이 알아서 민주당 지지자라는 것을 속이고 여론조사에 응한다고 봅니다. 우리도 우리끼리 동네에서 그런 거 해요. 카톡방에서 우리 당원들은 그만큼 조직화되지 않고 사람 숫자도 적은데도 전화 오면 그래도 누구 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해요. 한마디로 역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밖으로 굉장히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투표하고. 그러니까 예컨대 작년에 방송국 출구 여론조사에서 저는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벌써 2년이 됐군요. 2024년 총선 때 마이너스 4.3%로 진다고 나왔는데 결국은 8.2%를 이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오차범위 밖으로까지도 나오는 여론조사를 50%나 반영한다. 이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당심을 지금 와서 존중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하시니 참 그럼 누가 당원하겠습니까? 당세 확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 87 체제 이후에 자꾸 뭐 중수청이라고 뭐 유승민계류에서 자꾸 중수청을 얘기하면서 그게 당원 혐오 프레임으로 좀 이어지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자꾸 이 당을 뭐 TK당, 뭐 노인당 이런 식으로 뭐 운운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무슨 중도 확장성을 뭐 나 의원님만큼 보여준 게 없고 수도권에 누가 나와가지고 싸워서 승리해본 그런 데이터도 없는데 그러는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에 대한 어떤 경쟁력도 우리 나 의원님처럼 이 진영에서 강고한 신뢰를 받았을 때 그게 이제 바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특히나 또 이 젊은 층의 이슈들이 또 뭐냐면 요새는 뭐 반중 이슈 그러니까 그 반중 이슈라는 게 사실은 민생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 젊은이들은 맞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자기들의 일자리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상호주의에 의거해서 우리의 권리, 뭐 부동산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왜 우리는 중국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당당하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또 거기다가 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뭐 댓글 국적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우리가 그 여론조사에 굉장히 여론 그 조작에 많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건드려 주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처럼 외국인에 대해서 뭐 중국인 포함해서요 그냥 빗장을 열어놓은 나라가 있을까요? 일종의 투표권 또 부동산 소유권부터 예. 시작해서 정말 우리나라처럼 외국인에게 빗장을 열어놓은 나라가 없고 또 우리나라처럼 외국인을 우대하는 나라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싱가포르 출장을 갔다 왔었는데 11월에 싱가포르는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외국인의 경우에 세금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내국인과 네. 외국인 다르게 하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출 규제도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 세금도 똑같으니까 얼마나 지금 외국인들이 부동산 취득하기 황당한 좋은 거죠. 환경입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 외국인 근로자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아이로 협약 101조에 가입을 해갖고 저 외국인의 경우에도 내국인하고 똑같이 해줍니다.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싱가포르나 홍콩에 가면 일종의 싱가포르 홍콩의 내니 제도. 맞아요. 이거 예.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제가 그거의 수혜자였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교수할 때. 네. 작년에 서울시가 잘못한 거는요. 그쵸. 그거를 엄청 잘못했죠. 왜 잘못했냐면 하우스 헬퍼 직종으로 들여오고 그리고 그 임금을 차별화했어야 되는데 케어 기버로 데리고 들어와 갖고요. 설거지도 못 시키는 매니를 그러니까 무슨 거예요. 일하는 것도 뭐 되게 규제를 둬가지고 이거는 뭐 사람들 도와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감시를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네.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에게는 빗장 다 열어주고 그다음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더 많은 대우를 해주니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가 담당해야 될 부분을 담당해주면 우리 국민들은 하지 않고 그러나 값싸게 노동을 해주면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참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를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치고 싶은 게 제 정말 사실 의원님께서 그때 하고 저출산 싶은 대책위원회 했을 때도 그 헝가리식 그 정책을 하셨을 때 너무 반응이 다들 좋았었고 그리고 지금 뭐 싱가포르 얘기도 하셨지만은 그런 부동산 문제라던가 그 외국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런 뭐 내니 문제는 제가 뭐 스페인이나 또 저 싱가포르에서 직접 교수 생활하면서 내니 고용해 봤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를 막 칼럼을 쓰고 그랬는데 자꾸 좌파들이 그런 거를 뭐 차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PC적으로 이렇게 막 PC적인 관점 자기들이 정의를 독점했다 이거로 그게 해가지고 막 공격을 차별이 하더라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죠. 아이로 협약 실용주의지. 111호네요. 네. 111호인데 그게 뭐냐? 우리가 그거 탈퇴해야 됩니다. 제가- 저는 탈퇴해야 된다고 네.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차별이 아니라요. 그 근로자의 임금은 노동 생산성 플러스 그 사람의 이 기본적인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또 노동 생산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이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85%씩 본국에 보내요. 본국의 삶을 유지하는 이 생계비 우리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윈윈하는 관계를 만드는 거지 이게 차별이 아닌데 자꾸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도덕적인 척하면서 위선을 떨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하는 도덕은요, 거죠. 도덕은 이 지금 보수는 분열해서 망하고 진보는 부패해서 망하는 꼴이 됐잖아요. 지금 완전 옛날하고 달라진 지금은 이제 진보 보수도 아니고 좌파 우파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그러니까 같고. 우파는 뭐 부패해서 이제 망하고 좌파는 옛날엔 분열해서 망한다 그랬는데 그랬는데 지금 완전 거꾸로입니다. 완전 거꾸로기 때문에 네, 지금 좌파의 부패상을 보십시오. 제가
일일이 뭐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범죄뿐만 맞아요. 아니라 이 기본적으로 뭐 공천 대가 1억 원 수수 이런 거 나오는 것까지 저는 이 부패 문제 확실히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합니다. 나경원 의원님이 예전에는 비주얼 정치인이고 뭐 베스트 드레서고 이런 좀 그런 외향적인 걸로 많이 소비가 됐었는데 언론에 지금은 진짜 동물성 여전사 우파로서 딱 전면에 나서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저 새로운 옛날부터 자아가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는데 근데 자꾸 비주얼로 덮어서 그렇지. 시장의 니즈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하이퍼젠더라는 책을 쓴 것도 사실 걸크러쉬와 관련돼서 요즘은 이제 오히려 여성 정치인들이 그런 그 세간의 어떤 시선에 갇히지 않고 진짜 아젠다를 얘기하고 실질적인 우리 사회를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가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제가 이제 뭐 여성 징병제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그 병역 자원이 계속 이제 줄어들고 인구 절벽이 되니까 그런 뭐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뭐 치안 문제라든가 국가가 지금은 이제 새로운 사회 계약을 써가지고 국민들도 이제는 뭐 남성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큼 뭐 공동체에 헌신하고 그만큼의 보상을 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또 뭐 외통이 그런 뭐 해가지고 대표적인 또 아주 그냥 뭐 미국에도 되게 탄탄한 인맥이 있으신 걸로 유명한데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이 너무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의 이게 또 우리 민생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앞으로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제가 쪽에 좀 늘 비전을 하는 얘기가 네, 그렇죠. 안보가 밥이다. 안보가 밥이다 정말 요즘은 안보가 네. 밥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그리고 이제 신냉전 체제 이후에는 이제 그게 더 중요해진 블록화된 것 같아요. 경제 네, 구조하에서 그렇죠. 예. 안보가 밥이고요. 근데 이제 계속 지금 뭐 트럼프 정부의 이재명 정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삐끗삐끗한 네, 부분이 네.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다 알면서도 지금 쇼잉에 속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우파들한테 핵 잠수함 하나 갖고선 지금 그냥 원자력 잠수함 만들겠다. 이거 하나로 그냥 퉁치고 갔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노동신문을 지금 읽게 하고 있어요. 노동신문이 언론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북한의 선전선동 매체고 선전선동 게시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게 하는 것 저는 이거 자체가 이제 또 안보 빗장을 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말로 원자력 잠수함으로 흐리고 있는데 그건 구체화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사실상 한미 동맹은 뿌리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다. 전작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 이재명 정부가 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이 안보를 뿌리부터 흔들면서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에 우리는 모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내년에 또 이제 미북 정상회담을 또 추진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 좀 전통적인 또 이 안보관하고는 조금 다른 또 그 길을 가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이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저는 제가 의원님 의원실 찾아뵀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굉장히 많은 미국 쪽과 인맥들 옛날 뭐 콘돌리자 라이스랑 같이 이렇게 투사 찍으신 것도 있고 워낙에 그쪽에 인맥이 좋으시니까 아무래도 지금 좌파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한미일 동맹을 굉장히 전통적인 그 굳건한 그 동맹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위협도 있고 또 이제 트럼프 쪽의 정부 인사들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가 되는가 뭐 그런 의구심도 있는데 그쪽에 있어서 좀 의원님께서 많이 힘써주시면 지지층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많은 좀 안심 그런 게 좀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나경원 보유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애 많이 쓰겠습니다. 사실은 네네. 예전에 이제 그 트럼프 일기 때 굉장히 그때도 뭐 미북 정상회담 이런 걸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문재인 정부의 본질을 트럼프 그 일기 정부에 알리는데 혁혁한 무슨 노력을 하셨고 독립운동 하는 마음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좀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의원님 보시면 제가 동작을 해서 이렇게 선거전 하시는 거 보면은 사실 그 유튜브 구독자도 그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서는 제일 많으신 편이세요. 13만 명이나 되시고.
그러니까 되게 또 젊은이들한테 그 인스타 같은 것도 되게 막 빠른 감각으로 되게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뭐 몸치 댄스 추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 열심히 친 건데 나 잘칠 줄 알았더니 그거 몸치라고 금방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워낙에 그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신 분들이 약간 그런 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으시구나. 되게 끼가 약간 없어요, 끼가. 그런 쑥맥 같은 모습이 더 귀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 막 요새 영포티 뭐 영피프티 그래서 욕 먹는 게 뭐냐면 좀 그 어르신 그 위에 선배 세대들이 괜히 막 아닌 척하면서 허세 떨고 젊은 척하고 그러면은 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더 싫어하거든요. 근데 너무 그 순수한 모습 그대로 막 같이 어울리려고 하시는 모습이 약간 허당 같기도 하고 젊은 친구들이 보기에는 귀여운 그런 게 막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요새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뭐 성 갈등 문제라던가 뭐 여러 가지 왜 뭐 지금은 이제 가부장제 그런 게 많이 없어진 세대고 뭐 나이원님이 딱 또 30대 자녀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도 요새 젊은이들이랑 이렇게 빠른 감각으로 하시는데 굉장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러셔서 참 젊은이들 힘들죠. 저는 네. 이제 우리 딸을 보면서 우리 딸은 장애를 갖고 있지만 걔도 막 늘 일하고 싶어 너무 하거든요. 근데 밝은 모습이라서 너무 좋았다 힐링됐다는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굉장히 책임감 강하고 예, 적극적인데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구나 이런 느낌. 아유 뭐 지가 잘 컸어요. 근데 이제 딸 키우면서 걔가 이제 늘 비정규직 장애인 일자리는 비정규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늘 지금 이제 뭐 요새 몇 달 쉬다가 내년에 이제 취업이 됐어요. 근데 지 혼자 힘으로 장애인 친구한테 또 소개 받아갖고 막 해서 면접하고 두근거리면서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이제 주 며칠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항상 일할 때마다 연말이 되면 내년에 재계약이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걸 조마조마하는 거 그리고 뭐 비정규직은 몇 년을 근무해도 1년에 휴일 수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참 또 장애인 우리 딸을 보면서 또 그런 걸 배우고 또 이제 아들 보면서 또 그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이 느끼는 걸 많이 또 네네. 알게 되고 하는데요. 참 젊은 사람들이 힘든 때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또 당내 청년 정치인들도 굉장히 잘 뭐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시는 그런 어른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눈여겨 보시는 청년 정치인이라던가. 그러니까 제가 있을까요? 뭐 누구 네. 특정인을 말하는 건 지금 뭐 다 제가 좋아하는 청년 아니 정치인들 그래도 많아요. 김민수 최고는 또 나경원 퀴즈로 알려져 있으니까. 아니 근데 청년 정치인들이 네. 김민수 최고는 제 대변인을 계속 그쵸. 해줬었고요. 예. 김민수 최고도 이제 청년 정치를 하기는 나이가 좀 있죠. 그래도 최근에 어쨌든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네, 요새 네. 이제 주목받으시니까 네, 약간 아주 선배 정치 입장에서는 다 남다른 게 있으실 것 그럼요. 같아요. 다 네. 예쁘고 또 뭐 그 요새 청년 새로 된 현상부터 뭐 봤으니까. 문종영 대변인도 네, 문종영 제가 대변인. 제가 그때 대변인으로 저 아. 선거 캠프에 대변인 해줬었고 뭐 많아요. 지금 우리 뜨는 우리 저기 누가 여자 대변인 출신 아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뭐부터 시작해서 뭐 젊은 친구들 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 워낙에 이제 원내 활동 오래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당이 가야 되고 우리 당이 지향하는 우파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뭡니까?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파퓰리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게 다 뭐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주겠다는데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청년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연금 갖다가 쓴다. 환 때문에 다 갖다 쓴다. 그러니까 그리고 연금 그 문제도, 피해는 네. 다 지금의 청년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우리 우파가 지금 하는 가치가 바로 청년 세대가 걱정하는 거고 청년 세대를 위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게 저는 대만 국민당의 변화가 이 가장 늙은 정당에서 가장 젊은 정당으로 바뀐 것이 청년 정치인들한테 열어준 겁니다. 저는 우리 당에 늘 보면 저는 기회주의적인 그 중도 타령하시는 분들, 제가 패션 우파라고 하는 분들이 맨날 당이 혁신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늘
우파인지 좌파인지 모르는 사람들 써야 된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데 아니 그러려면 좌파하지 왜 우파합니까? 좌파가 좌파 더 잘하는 거예요. 왜 좌파연하는 걸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의 핵심은 그 청년이 우리 정치의 중심이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방선거 기획단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청년 출마자를 35세, 40세, 45세로 구간을 나눠서요. 이 본인 득표율에 저는 사실 35세 이하는 100% 주자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뭐 너무 아우성이라서 80% 그러니까 60, 50, 40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저는 과감한 이 가산점을 통해서 청년 세대들이 대거 우리 국민의힘의 정체 주역이 된다면 정치가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또 오디션이나 이제 공모 같은 걸로 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벅적벅적한 이런 뭐 그런 것도 당연히 할 만들어봤으면 거고요. 좋겠고. 네.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의 경선 가산점도 줄 거고요. 그래서 청년이 주역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의 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정치의 장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저의 마지막 정말 이 지방선거 기획단의 마지막 회의에 저의 마지막 화두. 청년이여 국민의힘에 취업하라. 그리고 지금 당원들이나 이렇게 좀 대중이 보기에 그 70% 룰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그 초재선 뭐 그룹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어떤 대의 명분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자기들의 특정 개파분들이에요. 특정 계파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비춰주고 있어서 아니, 저는 사실은 네. 저 개인적으로 제가 혹시 선거를 하게 된다고 해서 어느 게 더 유리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아마 지금 대외적으로는 제가 나간다면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지율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선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항상 바뀌거든요. 근데 저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이 강해지려면, 당세가 확장되려면 그래도 당원을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이 70%룰 이런 문제가 사실은 뭐 당내 개혁 그리고 당원 중심적인 정당 이제는 좀 당원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고 당연히, 당연히 뭐 당원 100만, 왜 합니까? 100만 200만으로 가는 게 결국에는 이제 당원들이 당원 민주주의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저번에 대선에서도 사실은 되게 좀 어이없는 뭐 후보 교체 사건에서 전당원 투표라는 걸로 해서 이제 당원의 힘을 좀 보여줬잖아요. 이제 그런 진짜 게 어이없는 교체겠죠. 그게 당이 원칙을 좀 잘 안 지켜서 그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이 좀 현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장동혁 지도부에서도 그러니까 이 나경원 의원님한테 이제 지방선거 기획단을 맡기면서 좀 더 강한 당 그리고 70%룰 같은 그런 구체적인 이제 아젠다도 던지고 있는데 아직도 장동혁 지도부를 좀 인정하지 않고 막 흔들려는 개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뭐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었나요? 한동훈 전 대표의 그 가족 연루 사건도 본인이 뭐 사실상 시인을 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좀 굉장히 놀라게 하고 있는데 이런 기강을 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되게 분열을 일으키는 개파 정치에 대한 의원님의 중진으로서의 생각이라던가 또 앞으로 지도부를 자꾸 흔들고 원칙을 좀 무시하고 이게 기강이나 질서를 해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의원님? 네. 그런 부분이 밝혀지면 우리가 특히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 그 추상 가치. 저는 원칙대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칙대로 기강을 세워야지 이게 당연히 잡음이 그래야 없어지고. 되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당성 얘기를 하면 마치 그거는 극우적인 행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건 축소지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근거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은요, 당성이 너무 부족해서 이 모양이 됐습니다. 네. 우파는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자꾸 쪼그라지느냐? 당성과 역사성과 헌법 가치에 대한 이 이념 무장이 안 돼서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공천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이번에도 이 반드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무슨 뭐 컴퓨터 잘해, 뭐 AI 잘 이용해 이런 시험이 아니라요. 헌법, 그다음에 건국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 강의를 반드시 하고 그거를 시험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당이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전쟁에서도 계속 밀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늘 하는 피해 회복, 뭐 보사 끝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하나 더 통과됐는데요. 그러니까 뭐 여순 사건이나 뭐 이런 부분도요. 전부 다 역사를 뒤집어 버리거든요. 근데 아무도 나가서 얘기 안 해요. 욕 먹을까 봐. 네. 의원님께서 그러다 이승만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념사업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왜곡이 되었고 보수 우파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재의 후예인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부도덕과 부패의 지금 본산이 되고 있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뭐 부패, 독재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업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기적의 후예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든 후예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독재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왜냐? 우리가 용감하게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민주당은요. 끊임없이 모든 전직 대통령들을 다 신격화합니다. 심지어 이 성문제로 지금 그 생을 마감한 박원순 그쵸. 전 시장도 지금 뭐 민주화 묘지인가 어디인가 그죠. 몰래 도둑이장 해놨어요. 성남시에. 근데 우파는요 끈질기게 싸우지 않아요. 문화 전쟁과 역사 전쟁에 나올 그런 좀 우리는 전사들을 그 전쟁을 키워야 된다.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전쟁하면 앞에 나선 사람 다 화살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선거 때만 되면 중도 화살 안 맞은 사람이 앞에 서야 돼.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화살을 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용감하게 화살 맞고 그리고 또 처절하게 싸워서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단단해졌다고 뭐 당내 문제든 당외 문제든. 근데 용감한 전사를 키워야지 우리 당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너무 부끄러운 게 봐보세요. 김대중 공항도 만든다 그러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도 있지. 광주 가면 그래요. 뭐 봉화마을 가면 또 그 노무현 뭐 봉화마을이에요. 우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뭐 있나요? 어디에? 김영삼 대통령 뭐 하나 제대로 만들어놨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좌파들의 마녀 사냥에 대해서 억울하게 되신 이제 전직 대통령들의 공과도 다시 재조명을 해서 좀 역사 전쟁을 벌여야 된다라는 게 또 제가 이번에 신간에서 주장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분위기 약간 바꿔가지고 너무 또 그 얘기하다 보면 화가 난다. OX 퀴즈를 하자면. 네. 그러니까 의원님은 솔직히 조금 처음부터 너무 독보적으로 주목을 받으셔서 라이벌 의식 같은 거 안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는 분이 있으니까 저 여쭤볼게요. OX로 솔직하게 해주세요. 나는 라이벌이 있어야 더 성장하는 타입이다. OX. 뭐 때로는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오세훈 추미애 더 정치적으로 이기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이거는 그냥 월드컵이니까 비교 오세훈은 좀 오히려. 이겨보고 싶은데. 아, 오세훈 이겨보고 싶다. 확실히 이제 더 훌륭한 업적이 있거나 더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 라이벌일 때 자기가 더 뭐 훌륭한 네.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좀 좀 이겨보고 싶다. 네. 그러면 적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치는 결국 크지 못한다. OX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좀 품성적으로는 적을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네. 또 그다음에 뭐 저한테 나쁘게 한 것도 잘 잊어버리는 편이고 그렇긴 한데요. 그쵸. 네. 정치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다. 확실한 적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뭐 욕을 먹거나 이런 걸 두려워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렇게 늘 생각이 다른 부분은 비판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그쵸, 말자. 사람은. 이게 제가 정치하면서 늘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에 대한 뭐 그 사람 인간성이 어떻게 그래 이런 말은 안 하는데 네. 참 요새 정치가 품격이 없다 보니까 거의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시키잖아요. 네. 그런데도 제가 그 사람을 다 그렇게 공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앞에서는 마더 테레사 되신다. 네. 그냥 신명 그런 거예요. 앞에서는 굉장히 공고한데. 서영교 의원이
뭐 예컨대 맞아요. 예. 앞에다 그리고 놓고 김어준하고도 말도 또 안 되는 이런 공격을 하는데 당신은 딸을 인턴에다가 인턴 그 등록까지 해놓고 그래놓고서 무슨 말이 많아 이렇게 말을 못하겠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의원님이 그러신 게 이제 그러니까 말은 이런 거 굉장히 있잖아요. 강성이신데 어. 말은 그러니까 강고한 우파 신념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들이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본인한테 막 공격했던 뭐 김어준이니 진중권이 또 만나면 막 투샷 찍으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투샷을 강요당할 때도 있어요. 강요 당할 때도 있고 이렇게 맺고 끊는 게 그러면 저 사람은 되게 확실하지 못한가 보다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미스매치되는 제가 네.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요즘에는 사진 잘 찍으셔야 돼요. 요새 그 한모 정치인과 누가 사진을 찍었다가 크게 그랬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약간 그런 빌런 월드컵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라던가 한동훈 전 대표 좀 악연이 정치적으로 있으시잖아요. 다 한 번씩 붙어가지고 투샷 찍어서 좀 억울한 황당한 말씀 공격도 많이 당했잖아요. 좀 나이도 훨씬 어린 젊은 정치인인데 빌런 월드컵 본인이 봤을 때 더 누가 더 위협이다. 이준석, 한동훈 위협? 위협. 뭐 진영의 위협. 진영의 위협은 지금은 한동훈. 지금은 한동훈, 왜냐하면 네. 우리 당내에 있으니까. 당내에 지금 뭐 있으니까. 체크한데 당원 게시판 같은 것도 본인이 부인하다가 이제 말을 바꿨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좀 이런 의원님하고도 부분은 하여간에 우리가 예. 한번 법대로 원칙대로 원칙대로 좀 해야 될 되고 부분은 사실 있다 보니까. 의원님한테 이제 이 두 정치인이 사실은 공격도 되게 부당하게 많이 했죠. 막 그때 뭐 예, 패스트트랙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렇지만 뭐 또 사람 앞에서는 패스트트랙 맞아. 예, 무슨, 뭐 아유. 기소를 뭐 빼달라고 했다는 듯. 예, 그치만 또 항상 웃는 낯으로 네,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은 또 안 미워하시는 그 착한 언니, 착한 누나 본능이 또 나오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사람은 가려야 될 것 같다. 앞으로. 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좀 저희가 그러니까 너무 모범생 같은 교과서 같은 나경원 말고 그러니까 교과서 네. 같은 나경원 그러니까 이게 배드가이 전략이 편하다니까요. 예,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너무 그렇지 않으니까 괜히 뭐 쓸데없는 공격 너무 많이 받아요. 요새도 무슨 통일교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진짜 돈 수천만 원 받아 먹고 무슨 그러니까 의원님이 까르띠에 시계는 그게 불가리아 프레임을 시계는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그 트럼프적으로 요새는 막 트럼프도 그렇고 이렇게 프레임을 완전 바꿔서 공격이 최고의 방어인데 의원님은 그냥 되게 시험 문제 풀듯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주면 그거에 답을 하니까 아니요. 예. 그 공격을 했어도 예. 저들의 집요함에 당해낼 수가 없는 예. 거예요. 그래서 약간 완전히 그냥 동문서답하듯이 프레임을 바꿔버리잖아요. 저 좌파들은 이제 그런 그 전략 전술도 조금 이제 배양하셔야지 네, 덜 알겠습니다. 여전사가 된다. 그리고 이제 좀 이런 인간 뭐, 나경원의 취향이 좀 궁금한데 제가 이게 나무위키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남자 배우는 미래라는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거기 남자 주인공 좋아했다. 그 맞아요? 그게? 잘 밀회?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구나. 그러니까 뭐 그때 뭐 누군가 그 질문했을 때 그 드라마가 유행했었구나. 그러면 뭐 의원님 취향이 좀 궁금한데 평소에 그러면은 뭐 OTT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잘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 못 보세요? 아니에요. 요새 스트레스에서는 드라마로. 드라마 보기로. 좋아하세요? 네. 내 인생의 아니 드라마. 남편이 드라마를 열심히 보길래 맨날 욕했는데 요새 저도 가끔 요새 앉아서, 그러신 거예요? 가끔 뭐, 앉아서 내 인생의 영화 이런 거 있으실까요? 내 인생의 영화? 없어요? 내 인생의 영화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고 내가 그런 거 질문할지도 모른다 그래갖고 네. 내가 요새 본 드라마가 많은데 그때 나온 배우가 그럼- 누구지 막 그러고 찾아봤어. 찾아 또 리서치하셨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의 드라마. 아니 내 인생의 드라마는 드라마도 없어? 아니고 인생 드라마도 없어? 요새 드라마 많잖아요. 뭐 최근에는 경도를 기다리며가 있다고 막 보라 그래갖고 한두 번 네. 봤고 뭐 그 전에 드라마 오래 많잖아요. 뭐 폭군의 셰프 뭐 무슨 뭐지 엄마 친구 아들 뭐 별로 많았죠. 관심 없으신 것 같아. 아니야 나 그런 거기에 이렇게 귀여운 남자 배우들 많더라고요. 좋아하는 그러면은 배우 남자 배우 또 없다.
그거 있잖아요. 팬인 배우. 아니 그 내가 그래서 그 아니 너무 미래 공부하듯이 땡땡땡이 아니라 너무 재미없다. 내가 밥 잘 사주는 누나의 그 언제적 드라마. 그래 언제적 드라마야. 근데 그것도 꽤 한 10년 됐을걸요? 그 친구가 요새 또 엄마 친구 아들에도 나왔던데 그 정혜인인가? 팬인데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 팬. 이름을 너무 한 나경원스럽다. 5번쯤 물어봐. 우리 남편한테 그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죠. 너무 구닥다리 같죠? 아니 근데 너무 나경원스러움이 있어가지고 의원님 캐릭터 유재미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의 중년 여성들을 하고 좀 다르니까 막 뭐 임영웅 좋아하고 막 그리고 뭐 누구 뭐 좋아하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어떤 배우를 좋아한다고 얘기해야 되지? 약간 아니 그게 아니라 시험 문제 풀듯이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보면 다 재밌다 그러고 보고서는 그다음에 또 잊어버리고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이러면 너무 놓친 애 같다. 그냥 젊은 사람은 다 예뻐 보이는 거야. 남자고 여자고. 네.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하여간에 배우 이름은 한 사람당 한 5번씩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몸치라는 거는 살짝 들키셨는데 그 동생분들이 자매분들이 다 또 음악 쪽에 뭐 하피스트 막 이러고 정말 이렇게 드라마 같아요. 약간 뭐 교수님이시고 막 그런데 그러면 음악이나 그런 노래 같은 거 잘 하세요, 의원님? 노래도 잘하겠습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때 막 노래 반장 나와서 노래 부르라는데 하고선 선생님이 야 진짜 음치다 그러고 했던 그 기억이 너무 아픈 기억이 있는데 예쁘면은 음치도 다 용서되잖아요. 제가 진짜 정치하면서 너무 재미가 없는 삶이에요. 제가 뭐 노래방에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나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하고 가족여행 가도 우리 딸은 그래도 좀 참아주는데 아들은 엄마라는 게 그 남들이 알아서 우리 가족이 불편해하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가라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그 모자도 이렇게 번거진 모자를 써야 돼. 근데 하여간에 그래서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그 정치하고 나서요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2004년부터 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2008년부터 했잖아. 부르는 노래 딱 2개예요. 경로당이나 우리 가면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 딱 2개밖에 안 불러. 동작구 사람들은 내가 나타나면 그냥 그 노래 틀어. 남행열차, 서울의 창가 2개밖에 안 불러요. 그래서 완전 의무방어전으로 하시는 거네. 그 노래들은요. 네. 제가 박자 딱딱 맞추면서 또 모범생 정박으로. 불러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뭐 제가 진짜 너무 국민의힘에도 한심하다. 제가 5선 뭐 4선 이런 정치인분들 많이 뵀지만 우리 저 나경원님은 5선인데 진짜 저기 희귀템이다. 청순경원. 청순경원으로 제가 네, 닉네임을 붙여드려야 될 정도로 되게 진짜 좀 이런 말을 좀 좀 이렇게 중견 정치인분한테 하는 게 조금 신뢰될지도 모르지만 정말 때가 안 묻으신 분이다. 아니 근데 정치를 너무 제가 어쩔 때 보면 공부하듯이 하는 거예요. 너무 공부하듯이 하세요. 예,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한 그리고 공부하듯이. 민주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막 그러면 정말 얼마나 그 이제 그 고민 뭐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거 하다 보면요. 요만큼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난 1년이 정말 저한테는 고생스러운 한 해였어요. 네. 저 평소에 그러면 유튜브 같은 거 좀 보실 시간 있어요? 이렇게 알고리즘 뜨는 대로 보세요, 아니면? 저녁에 가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봐요. 쭉, 찾아도 네, 보고. 찾아도 보시고. 근데 이제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오늘 그럼 이런 보통 주제가 많구나. 정치 위주로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위주로 보죠. 예, 다른 취미나 이런 게 있으신 건 없고. 취미는 못 보죠. 와, 진짜 정말 100% 모범생이시다. 아니 그래서 점점 약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의원님들은 자기 꽂히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야구 좋아하시면 야구는 꼭 챙겨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 뭐 좋아하시는 그 분야가 있으니까. 요새 드라마 본다니까. 아 요새는 드라마. 드라마. 그렇지만 배우는 잘 기억을 못 하신다. 배우는 잘 기억 못하고 아, 어쩜 네. 다 이렇게 예쁘냐 그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좀 이제 이거 좀 약간 재미적인 건데 아까 이제 그 라이벌 정치인 뭐 이런 거 하면서 오세훈 시장 얘기를 하셨는데 라이벌이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뛰어난 점도 많지만 저거는 조금 부러워서 뺏고 싶은 스킬 같은 거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나 뭐 인간적으로나 내가 저거는 좀 라이벌한테 배워서 내가 더 강한 나경원이 돼야지 뭐 이런 거 하나 있을까요? 아니 뭐 라이벌이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라도? 예. 아니면 뭐 멘토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뭐 이회창 총재부터 해가지고 뭐 이명박 대통령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한테는 이거는 내가 너무 감탄을 해서 나한테 없는 부분인데 내가 더 국가에 봉사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뭐 참 불행한 게 우리 멘토들이 많이 없어지신 게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멘토에 대한 그런 재조명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돼요.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야 이명박 돼. 대통령만 해도 너무 막 악마화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님이 참 성과가 있으신 정치인이세요. 그렇죠. 정말 성과가 있으신 정치인이에요. 그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이 현실적인 어떤 성과가 많으셨던 분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님의 그런 성과, 그런 어떻게 보면 추진력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정말 높이 사고 이게 이제 정치에 있어서의 추진력을 실제 어떤 그 민생에 있어서의 추진력으로 보여주는 것 이런 거 같은 거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건 물론 그런 자리에 계시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번에 들고요.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랑 같이 이렇게 회동하셔가지고 하신 모습이 거기서 조금 희망을 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뭔가 레거시를 계속 가져나가고 원로들로부터 이제 배울 거 계승할 거를 나경원 의원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세대로 계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뭐 되게 이제 마치면서 좀 마지막으로 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OX로 지금의 나는 과거보다 훨씬 단단해졌다. 오라고 말해야 되겠죠,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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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짜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 겪으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아, 이게 이제 정치 이렇게 보면서 참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망가진 때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 나다움을 잊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단단하게 네. 나는 아직도 정치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얼굴들이 있다. 네. 더 많이 다양한 모습을 비장의 무기로 딱 아직도 숨기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특별 대담이 뭐 제가 개인적으로 기자 출신의 뭐 교수고 그래서 뭐 저널리스트로서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나경원 의원님을 정말 이렇게 동생처럼 되게 멘토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에 제가 하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대담이 우리 지지층들한테 그 알려지지 않았던 나경원 의원님의 진짜 민낯. 약간 얼핏 보면은 굉장히 좀 얼음공주 같고 막 너무 뭐 빈틈도 없고 흠결도 없기 때문에 교과서적이라서 조금 노잼이고 뭐 AI 정치인처럼 정답이고 뭐 이런 나경원의 그 서사에는 사실 일반인들이 쉽게 보지 못한 그런 굉장히 그 본인의 헌신 그리고 끈기 그다음에 열정 그런 자기 절제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있었다라는 점을 조금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보수 정치판에서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나경원으로 살기 참 힘들다.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한 환경에서 좀 더 동물성 여전사 보수로 진화하고 성장해 주신 나경원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나경원 의원님도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론장은 지금 거대한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보다 프레임이 앞서고 진실보다 왜곡이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시대. 누군가는 진실을 숨기고 누군가는 진실을 공격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뜻을 모아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 대자유총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보수의 진실을 지키고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을 바로 전하기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위한 연대, 대한민국을 위한 목소리,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의 회원들을 소개합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외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